월든 헨리 데이비스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장소를 자신이 살 집터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사방 12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땅을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모든 농장을 차례로 사들였다. 그것은 그 농장들이 전부 매물로 나왔고 그것들의 가격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농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야생 사과의 맛을 보기도 하고 주인과 농사일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들였으는 다시 그들에게 저당을 잡혔다. 심지어는 주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 토지 문서만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토지 문서 대신에 그의 말을 신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농장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그 농부를 어느 정도 경작했으며 이런 일들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농장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 물러났다. 나의 이러한 행적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일종의 토지 중개인으로 보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나는 그곳에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경치는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집이란 세데스, 즉 안전자리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안전자리가 시골에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나는 쉽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집들을 찾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터들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그곳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아, 여기라면 한번 살아볼만 하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1시간 동안을 살면서 여름과 겨울 생활을 해보았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이란 세월을 흘러보내기도 하고 겨울과 싸우다가 다시 봄을 맞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장차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다 짓든 간에 자기들보다 먼저 그곳을 집터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오후 한나절이면 이 땅을 과수원, 나무숲, 목장 등으로 나누어 놓고 어떤 멋진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문 앞에 남겨놓을 것이며 어느 쪽에서 보아야 고목나무들이 가장 돋보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충분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부유하기 때문이다.
나의 상상력은 심지어 내가 몇 개의 농장에 매입 우선권을 갖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매입 우선권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의 전부였고, 실제로 나는 땅을 소유함으로써 겪을 수도 있는 따끔한 맛을 본 적은 없다. 내가 실제로 땅을 소유할 뻔했던 것은 할로웰 농장을 샀을 때였다. 그 농장을 산 다음 나는 그곳에 뿌릴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으며 씨앗을 운반할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도 모았다. 그러나 땅 주인이 나에게 문서를 넘겨주기 전에 그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농장을 팔지 않기를 원했고, 땅 주인은 해약금조로 내게 10불을 주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얘기하자면 나는 그때 가진 돈이라고는 10센트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또는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10불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진 사람인지 나의 산술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어 10불도 농장도 그냥 두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농장을 이미 소유할 만큼 소유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내가 산값의 농장을 되팔고 그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위에 10불을 얹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러고서도 나에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청빈에 아무런 손상을 입힘이 없이 잠시 동안이나마 부자가 된 경험을 갖고 되었다. 그러나 나는 농장의 경치만은 그대로 소유하기로 했으며 그 후에도 해마다 손수레를 사용하는 일이 없이 경치의 소득을 거두어 왔다. 경치에 관해서라면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군주이며 세상에 내 권리를 의심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나는 흔히 시인이 어느 농장의 가장 값진 부분을 즐기고 물러나는 것을 보는데, 이때 무뚝뚝한 농부는 그가 그저 야생사가 몇 개만을 따라 갔으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농부는 시인이 그의 농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인 운율 안에 옮겨놓고 거기에 가둔 채로 젖을 짜고 찌꺼기를 걷어낸 다음 크림은 전부 떠갔으며 자기에게는 찌꺼기 우유만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몇 해를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할로웰 농장의 가장 큰 매력은 우선 그곳이 완전히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농장은 마을로부터는 2마일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반마일쯤 떨어져 있었으며 큰 길과도 넓은 밭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다음에 강을 끼고 있는 점인데 주인 말로는 이 강의 안개가 봄철의 서리로부터 농장을 보호해 준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폐허와 같은 모습을 한 회색의 집과 외양간 다 허물어져가는 울타리도 내 마음을 끌었다. 이 울타리는 나와 전 주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었다. 속이 비고 이끼로 덮여있는 사과나무들도 있었는데 토끼들이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 이웃에 어떤 녀석들이 사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매력은 예전에 내가 배를 타고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때의 추억이었다. 그때 이 집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붉은 단풍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숲 사이로 이 집의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왔었다.
나는 땅 주인이 바위들을 드러내고 쏙이 빈 사과나무들을 베어버리며 풀밭에 자라고 있던 어린 자작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던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농장 개선 작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기 전에 그것을 사들이려고 서둘렀다. 이 농장이 지닌 매력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나는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온갖 힘든 일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틀라스가 고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들은 바 없다. 그러나 내가 온갖 굳은 일을 하려고 했던 동기나 구실은 다만 이 농장의 대금을 다 치르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그것을 소유해 보겠다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이 농장을 사서 그냥 내버려 둘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산물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얘기했듯이 그 농장을 사는 일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영농, 자그마한 채소밭은 늘 가꾸어 왔지만 에 대한 나의 체험은 농장에 뿌릴 씨앗만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끝나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은 해가 묵을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가려지는 것은 틀림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마침내 씨앗을 뿌리게 될 때쯤이면 농사가 실패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기서 내가 친애하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농장에 얽매이든 군 형무소에 얽매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대 로마의 가토 양반은 그의 농업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내게는 영농 잡지와도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본 바 있는 유일한 번역본은 이 대목을 엉망으로 해석해 놓았다. 농장을 살 때는 탐을 내서 바로 달려들지 말고 먼저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리저리 굴려보라. 그것을 살펴보는 데에 수고를 아끼지 말 것이며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말라. 만약 그것이 좋은 농장이라면 자주 가서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떤 농장에 탐을 내 바로 달려들어 사지는 않을 것이며 살아생전 계속 그것을 둘러볼 생각이다. 그리고 죽어서 거기에 먼저 묻히면 그 땅은 더욱더 내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실험은 같은 종류의 두 번째 실험으로 편의상 2년간의 체험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해 볼 생각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절망을 주제로 한 시를 쓰려는 것이 아니고 햇대 위에 올라앉은 아침의 수탉처럼 한번 호기 있게 울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웃 사람 몇의 잠을 깨우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처음 숲속에서 기거를 시작하는 날은 다시 말해서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 날은 우연히도 1845년의 독립기념일, 즉 7월 4일이었다. 그때 나의 집은 겨울을 날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채 비나 겨우 막아주고 있었다. 회벽도 굴뚝도 없었으며 벽은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빛에 바랜 거칠은 판자들로 되어 있었다. 판자들 사이에 넓은 틈들이 있어 밤에는 서늘했다. 곧바르게 다듬은 하얀 나무 기둥들과 새로 대패질한 문과 창문들은 집 전체에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아침의 제목들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런 때면 나는 점심때까지는 나무에서 향기로운 수지라도 베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의 상상 속에서 이 집은 다소나마 그러한 여명의 특징을 하루 종일 지니고 있었으며 내가 1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산상의 어떤 집을 연상하게 했다. 그 집은 회벽을 붙이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오두막집이었는데 신이 여행하다 들르기도 하고 여신이 옷자락을 끌며 서승일 만한 집이었다. 내 집 위를 스쳐가는 바람은 산마루를 스쳐가는 그런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지성의 음악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락을, 아니 그보다는 지상의 음악 중 천상에 속하는 부분을 실어다 주었다. 아침 바람은 끝없이 불며 창조의 시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올림포스 산은 속세를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어디에나 있다. 내가 이 집을 갖기 전에 소유해본 유일한 집은 보트를 제외한다면 이따금 여름에 여행을 할 때 사용하던 텐트 하나뿐이었다. 이 텐트는 돌돌 말려 지금은 다락에 처박혀 있다. 그러나 보트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쳐 시간의 강을 타고 흘러가 버렸다. 이제 좀 더 듬직한 집을 마련하였으니 이 세상에 정착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처럼 가벼운 외피만을 걸친 이 집의 뼈대는 내 주위에 형성된 하나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고 집을 지은 사람인 나에게 반응을 했다. 이 집은 윤곽만을 그린 그림처럼 다소 암시적이었다. 나는 구태여 바람을 쏘이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집 안의 공기가 조금도 그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문 뒤에 앉아 있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인데 그것은 비가 몹시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의 옛 시인 하리반사를 보면 새들이 없는 집은 양념을 치지 않은 고기와도 같다 라는 말이 있다. 나의 집은 그렇지 않았으니 나는 갑자기 내 자신이 못 새들의 이웃이 된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내가 새들을 잡아 가두어서가 아니고 내 보금자리를 그들 곁에 만듦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정원이나 과수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뿐만 아니라 마을 가까이에 와서 노래 부르는 일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보다 야생적이고 보다 우리의 흥분감을 자아내는 숲속의 노래꾼들인 티티새, 개똥지바퀴, 붉은 풍금조, 바위종 당아리, 쏙독새와 그 밖에 많은 새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내 집이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호수는 콩코드 마을로부터 약 1마일 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보다 약간 지대가 높았으며 그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있는 커다란 숲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 근처의 들판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콩코드 사운트로부터는 2마일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내 집은 숲에 묻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역시 숲으로 덮여 있는 반마일쯤 떨어져 맞은편 호숫가가 나의 가장 먼 지평선을 이루었다. 처음 한 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산허리에 자리 잡은 산상호수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호수의 바닥이 다른 호수들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호수는 안개의 잠옷을 벗고 여기저기에 부드러운 잔물결이나 잔잔한 수면이 점차 모습을 드러냈으며 안개는 무슨 밤의 비밀 회의를 막 끝낸 유령들처럼 살금살금 숲의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이슬마저도 산 허리에서 그러듯이 여느 곳보다 더 늦게까지 나뭇잎에 맺혀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호수는 8월에 잔잔한 비바람이 치다 멈추다 하는 사이사이에 나의 가장 귀중한 이웃이 되었다. 그때는 비록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공기와 물이 다 같이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오후의 한때일지라도 초저녁의 고요함을 지니고 있으며 티티새의 울음소리만 이기슥 저기슥에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가장 잔잔한 것이다. 호수 위의 맑은 공기층은 얇고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과 반사로 가득 찬 수면은 그 자체가 지상의 하늘이 되며 따라서 나에게는 더욱 소중한 하늘이 된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가까운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반대편 호수 기슭을 이루는 산과 산 사이의 넓은 계곡을 통해 남쪽으로 상쾌한 전망이 펼쳐진다. 그곳에서 서로 맞보고 있는 산들이 경사져 내려온 것을 보면 우거진 계곡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실은 냇물은 없었다. 그쪽으로 보면 가까운 곳에 녹색의 언덕들 사이나 너머로 멀리 더 높은 산들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발돋움을 해서 보면 서북쪽 방향으로 더욱 푸르고 더욱 멀리 있는 산맥들의 몇몇 봉우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하늘의 조폐국에서 찍어낸 진청색의 동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마을의 모습도 일부나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둘러싼 숲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은 것이 땅에 부력을 주어 땅을 띄워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한 가지의 가치는 있다. 그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점이다. 이것은 우물이 버트를 차갑게 보관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이다. 내가 이 언덕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서더베리 초원, 이 초원은 홍수 때는 신기루의 작용에 의한 것처럼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계곡 속에서 마치 대야 속의 동전처럼 떠 있는데 이걸 바라다 보면 호수 너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수면 때문에 고립되어 둥둥 떠 있는 빵 조각처럼 보였다. 나는 새삼스럽게 내가 사는 이곳이 한쪽의 마른 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었다. 내 집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한층 더 좁은 것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답답하거나 갇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초원은 넓고도 넓었던 것이었다. 호수 맞은편 기슭 위에는 뜻갈나무 관목이 우거진 대지가 있었는데 그 대지는 서부의 대평원과 티타르인들이 사는 초원지대로 뻗쳐나갔으며 방황하는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다.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껏 즐기는 자를 빼놓고는 세상에 행복한 자 없도다 하고 다모다라는 자기 가축들이 더 넓은 새로운 목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말을 했다. 장소와 시간은 둘 다 바뀌어서 나는 나를 가장 매혹시켜온 우주의 어떤 지역과 역사의 어떤 시대에 더욱
접근해서 살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밤이면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수많은 곳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우주의 먼 한 구석에 카시오페아의 의자의 별자리 너머에 세속의 잡음과 번거로움으로 떠난 희귀하고 즐거운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 상상한다. 나는 나의 집이 실제로 그와 같이 우주에 멀리 떨어진, 그러면서도 항상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플레이아데스 성자, 히아데스 성자, 알바데란 성이나 견우성 가까이에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실제로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 내가 버려두고 온 생활로부터 그 별들의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멀고도 작아진 모습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므로 오직 달이 뜨지 않는 밤에나 그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내가 자리 잡고 앉힌 곳은 우주의 그런 곳이었다. 한 목동이 살고 있었네. 그는 높은 생각을 가졌었네. 양떼들이 시간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던 저 산만큼 높은 생각을. 만약 양떼들이 언제나 목동의 생각보다 더 높은 풀밭에서 헤맨다면 그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침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하라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나는 옛 그리스 사람들처럼 항상 새벽의 여신을 숭상해왔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멱을 감았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사였으며 내가 행한 최선의 일 중에 하나였다. 종국의 탕왕의 욕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날마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원히 새롭게 하라.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이른 새벽에 문과 창문을 활짝 늘어놓고 앉아있노라면 모기 한 마리가 들릴 듯 말 듯 잉잉거리며 집안을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나는 이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이 날고 있는 모기의 울음소리에 명성을 노래한 그 어떤 나팔 소리에 못지않게 감명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모의 진홍곡이었다. 그 자체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공중의 서사시로서 자신의 분노와 방황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에는 어떤 우주적인 것이 있었다. 그 모기 소리는 이 세계의 끝없는 힘과 번식력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였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할 만한 때인 아침은 잠이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잠이 제일 적다. 우리 몸 안의 어떤 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자는 어떤 부분이 적어도 이때 1시간 동안은 깨어 있다. 우리가 어느 하인의 기계적인 흔듦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 의하여 깨어지고 공장의 종소리 대신 천상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새롭게 얻은 힘과 우리 내부의 열망에 의하여 깨어질 때만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어두움은 그 열매를 맺고 빛과 못지않게 소중한 것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렇지 못한 날은 그것을 하루라도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별로 기대해 볼 것이 없는 날인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가 이때까지 더럽힌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운 새벽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이미 절망한 사람이며 어두워져 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다. 매일 밤 인간이 자기의 감각 인생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며 그의 영혼, 내게 그의 기관들은 활력을 되찾고 새날을 맞을 그의 천재성은 고귀한 삶을 어느 정도나마 성취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침의 시간에 또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베다의 경전들은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고 말했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 있고 내 속에 새벽이 깨어 있을 때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쫓아내려는 노력이다. 만약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루를 그처럼 쓸모없이 보내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계산에 어두운 사람들은 아니다. 그처럼 졸음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해낼 만큼은 깨어있다. 하지만 100만 명 중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있으며 1억 명 중 한 사람만이 시적인 또는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때까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며 그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을 한없이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고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어느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분위기 자체나 매체를 새기고 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멋있는 일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그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 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을 거부했거나 다 써버렸거나 신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톡톡히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지목해 보라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철학을 따르기는 원치 않았다. 나는 인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엎게 되기를 원했다. 수풀을 폭넓게 잘라내고 잡초들 베어내어 인생을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압축시켜서 만약 인생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인생의 비천성의 적나라한 전부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며 만약 인생의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성을 있는 그대로 해박하여 다음번에 여행 때 그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기 원했던 것이다. 내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또는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이 사는 주요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다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들은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